내 아들 녀석이 제 아내에게 그러더군요. 그냥 집에 큰애가 하나 더 있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몸만 커버린 아이 68배 애비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내가 내 집에서 이런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을까. 모든 것은 내가 더 이상 그 녀석들의 만물 박사가 아니게 된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지. 우리 집에서 아빠느 하는 소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주문과도 같았다. 뭐가 고장나든 뭐가 궁금하든 가족들은 모두 나부터 찾았다. 나는 그들의 만물 박사였고 든든한 해결사였다. 녀석들이 어렸을 적 새로 이사하던 날이 아직도 눈에 선하군. 짐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아들 녀석은 쩔쩔매고 있었지. 형광등은 깜빡거리고 식탁 다리는 흔들리고 새로 산 장롱은 설명서만 봐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거대한 미로 같았다. 그때 아들 녀석이 나를 보던 눈빛, 경외감과 믿음이 가득 담겨 있던 그 눈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역시 우리 아빠야. 그 한마디면 며칠 밤을 새운 피로도 눈 녹듯 사라졌다. 나는 그저 묵묵히 낡은 공구함을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누볐다. 내 손이 닿으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삐걱거리던 것들이 생명을 되찾았다. 어디 그뿐이었나. 딸아이가 중학생 때 끙끙 앓던 수학 문제를 풀어주었을 때도 그랬다. 아빠는 공대 나와서 이런 것도 다 알아요? 하며 신기해하던 목소리.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와서 사골 국물 진하게 우리는 법을 물어왔을 때도 나는 막힘없이 대답해 주었다. 아가, 불 조절이 가장 중요하단다. 기계의 원리부터 인생의 지혜까지 나는 내 아이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거대한 산처럼 보였을 것이다. 내 지식과 경험은 가족들을 위한 단단한 울타리였고 그들의 필요 속에서 나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 가족들의 부름은 내 존재의 이유였다. 아빠 뭐빠 하는 그 소리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였고 내 어깨를 으쓱하게 만드는 훈장이었다. 나는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의 지혜로 단단해지는 중이라고 믿었다. 내 손에 굳은 살과 이마의 주름은 내가 가족을 위해 바친 헌신의 증거였으니까. 그 시절 나는 내 집의 명실상부한 기둥이었고 내 아이들의 세상 그 자체였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모두 옛날 이야기다. 산처럼 굳건하던 그 시절은 이제 희미한 사진처럼 빛이 바래버렸다. 오늘 오후 나는 손주 녀석의 손에 이끌려 최신 유행이라는 카페에 앉아 있었다. 녀석은 딸기 스무디가 마시고 싶다고 했고 나는 따뜻한 라떼 한 잔이 생각났다. 문제는 주문을 받는 직원이 없다는 것이었다. 대신 우리 앞을 막아선 것은 사람 키만 한 차갑고 네모난 유리판이었다. 키오스크, 이름부터 낯선 기계였다. 화면은 눈이 아릴 정도로 밝았고 수십 개의 메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어디를 눌러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다. 한때 복잡한 기계 설계도도 머릿속에 그려내던 나였는데 고작 이 유리판 앞에서 나는 길 잃은 아이가 되어버렸다. 나는 애써 침착하며 화면에 커피라는 글자를 눌렀다. 그러자 20가지는 좋게 넘어 보이는 이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마키아토. 내가 아는 라떼는 저 구석에 작게 쓰여 있었다. 겨우 라떼를 선택했지만 다음은 더 큰 산이었다. 원두는 뭘로 할지, 샷은 추가할지, 시럽은 넣을지. 수많은 질문들이 나를 신문하듯 쏟아졌다. 내 등 뒤로 사람들이 하나둘 줄을 서는 것이 느껴졌다. 그들의 조용한 기다림이 나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굳은 살이 박인 내 투박한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몇 번이고 미끄러졌다. 그때였다. 할아버지, 비켜봐. 내가 할게. 8살배기 손주 녀석이 내 옷자락을 잡아 끌었다. 녀석의 작은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화면 위를 날아다녔다. 여기 저기 몇 번의 터치만으로 나와 자신의 음료를 주문하고 결제 화면까지 단숨에 넘어갔다. 나는 그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녀석이 내 카드를 받아들고는 익숙하게 기계에 꽂았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기계음이 들렸을 때 나는 마치 사형 선고라도 받은 사람처럼 고개를 떨궜다. 손주 녀석은 영수증을 들고 해맑게 웃으며 내게 말했다. 할아버지, 친구들이 그러는데 할아버지는 원래 이런 거 잘 못한대. 구식이래, 구식. 그 말에는 어떤 악의도 없었다. 하지만 구식이라는 단어가 내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낡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이제는 쓸모가 없어진 것. 한평생 내 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왔던 나의 자부심이 그 작은 기계와 손주 녀석의 말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카페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다. 그 구식이라는 말이 내 남은 자존심을 깨웠다. 나는 차가운 액정 화면과의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적이 기계가 아닌 가장 익숙한 내 자식들의 조급함이었다는 것은 그때는 미처 몰랐다. 결전의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고등학교 동창회가 열린다는 연락을 받았다. 10년 만에 열리는 큰 모임이었다. 녀석들은 다들 어떻게 변했을까? 늙었지만 그래도 떳떳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었다. 마음이 급해졌다. 늘 아들 녀석이 잡아주던 택시를 이번만큼은 내 손으로 불러보고 싶었다. 그깟 스마트폰 앱 하나쯤 내가 정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결연한 마음으로 택시라고 쓰인 앱을 눌렀다. 화면이 켜지고 내 주변에 지도가 나타났다. 거기까지는 좋았다. 하지만 이내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위치 GPS 설정을 켜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타났다. 위치 설정이라니 그게 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 기능이란 말인가. 나는 설정에 들어가 한참을 헤맸다. 수십 개의 메뉴들 속에서 위치라는 두 글자를 찾는 것은 숨은 그림 찾기보다 어려웠다. 간신히 설정을 켜고 다시 앱으로 돌아왔지만 이번엔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이 문제였다.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동창회 장소의 주소는 길고 복잡했다. 작은 화면의 자판에 내 굵은 손가락은 자꾸만 엉뚱한 글자를 눌렀다. 세종을 치려다 세공을 치고 지우고 다시 쓰기를 수십 번.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약속 시간은 다가오는데 나는 아직 현관문도 나서지 못했다. 수십 톤짜리 기계의 설계도를 머릿속에서 그리던 내 머리가 고작 이 작은 유리판 앞에서 백지가 되어버렸다. 이토록 무력하고 한심할 수가. 아휴, 답답해. 나도 모르게 혼잣말이 터져 나왔다. 그때였다. 아버지, 뭐 하세요?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녀석의 목소리였다. 녀석은 넥타이를 풀며 내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무심하게 쳐다봤다. 동창회 가려고 택시 좀 부르려는데 이게 영. 내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녀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이 내 가슴에 박혔다. 녀석은 말없이 내게 다가와 스마트폰을 휙 빼앗아 들었다. 나는 아무 저항도 하지 못했다. 녀석의 손가락은 익숙하고 빠르게 화면 위를 오갔다. 내가 30분 넘게 쩔쩔매던 그 모든 과정이 녀석의 손에서는 단 10초 만에 끝나버렸다. 5분 뒤 도착 예정입니다. 차가운 기계음이 울렸다. 녀석은 스마트폰을 내 손에 다시 쥐어주며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몇 번을 알려드렸어요? 그냥 저한테 전화 한 통 하시면 되잖아요. 뭘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 말에는 어떤 악의도 없었을 것이다. 그저 지친 직장인의 무심함이었겠지. 하지만 그 어떤 꾸짖음보다도 아팠다. 내 노력을 힘들게 하는 일로 치부해버리는 그 말. 배우려는 내 의지를 귀찮은 일로 만들어버리는 그 태도. 녀석은 나를 도와준 것이 아니었다. 그저 내 무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내게서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빼앗아간 것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맙다는 말 대신 입안에 고인 씁쓸한 침을 삼켜야만 했다. 차라리 화를 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친절 속에 숨은 가시가 더 아팠다. 아들에게서 겪은 실패는 나를 더욱 오기가 생기게 만들었다. 이번에는 딸아이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손녀딸의 생일이었다. 용돈이라도 두둑하게 보내주고 싶은 할아버지의 마음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현금 봉투를 쥐어주었겠지만 요새는 전부 스마트폰으로 보낸다고들 했다.
나도 그런 신세대 할아버지가 되어보고 싶었다. 딸아이는 소파에 누워 한창 유행이라는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다. 화면 속 배우들은 울고 웃으며 격정적인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사랑 싸움보다 더 어려운 싸움을 앞두고 있었다. 나는 헛기침을 몇 번 하고는 조심스럽게 딸아이에게 다가갔다. 딸아, 아빠 좀 잠깐만. 내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딸아이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왜 아빠? 여기 은행 앱으로 손녀한테 용돈 좀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줄 수 있겠니? 딸아이는 잠시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리모컨으로 소리를 조금 줄이고는 말했다. 거기 이체 버튼 있잖아. 파란색 큰 거. 그거 눌러봐. 나는 화면에서 파란색 버튼을 찾았다. 그런데 파란색 버튼이 하나가 아니었다. 빠른 이체, 계좌 아이체, 예약 아이체 모두 파란색이었다. 내 눈에는 그놈이 그놈 같았다. 나는 가장 커 보이는 계좌 아이체를 눌렀다. 아빠 눌렀다. 그 다음은 뭐냐? 그럼 계좌번호 입력하라고 나오잖아. 거기 입력해. 딸아이의 목소리에는 이미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나는 며느리에게 받아 적어둔 계좌번호를 한자 한자 눌렀다. 그런데 자꾸만 숫자가 틀렸다. 손이 떨리는지 눈이 침침한지 0을 누르려다 9를 누르기 일쑤였다. 아이고, 이게 또 틀렸네. 내 혼잣말에 딸아이가 결국 소파에서 등을 뗐다. 아빠, 뭐해 아직도? 그냥 숫자만 누르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나는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아니, 이게 자꾸 손가락이 미끄러져서. 그때였다. 딸아이가 한숨을 푹 내쉬더니 내 옆으로 와서 스마트폰을 확 낚아챘다. 아, 진짜 답답해. 이리 주세요, 그냥. 그 차가운 목소리와 거친 손길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딸아이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몇 번 화면을 두드리더니 1분도 차에 되지 않아 송금을 끝내버렸다. 띠링 하는 경쾌한 알림음이 나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딸아이는 스마트폰을 내 무릎에 툭 던져놓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소파에 누워 드라마에 집중했다. 나는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었다. 보내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던 것이다. 내 손으로 직접 손녀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딸아이에게 나는 그저 답답하고 귀찮은 늙은이일 뿐이었다. 가르쳐주는 시간보다 자기가 직접 해버리는 게 훨씬 빠르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자식들에게 나는 더 이상 가르침을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들의 시간을 빼앗는 성가신 짐이라는 것을. 방으로 돌아온 나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앉아 있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드라마 속 배우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소리가 나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다. 자식들의 귀찮음 섞인 그 눈빛과 한숨이 내가 감당해야 할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곧이어 닥쳐올 잔인한 진실에 비하면 사소한 서막에 불과했다는 것을 나는 그날 밤 결코 듣지 말았어야 할 말을 듣고야 말았다. 그날 저녁 아들 내외가 저녁을 먹으러 들렀다. 며느리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이었지만 식탁에는 기이한 침묵만이 흘렀다. TV 소리 대신 각자의 스마트폰 화면 불빛이 식탁을 비추고 있었다. 아들 녀석은 업무 관련 메일을 확인하는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고 며느리는 친구들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손주 녀석마저 작은 화면 속 게임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하게 공간을 채웠다. 예전에는 밥상머리에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조잘거리며 웃음꽃을 피웠는데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다른 세상에 사는 섬이 되어버렸다. 이 숨 막히는 침묵을 깨고 싶었다. 나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다. 아범아, 회사 일은 좀 어떠냐? 요새 경기가 안 좋다는데. 아들 녀석은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네, 그럭저럭요. 그게 다였다.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나는 다시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다. 아가, 지난번에 무릎 아프다더니 좀 괜찮아졌니? 며느리는 잠시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스마트폰 알림 소리에 시선을 빼앗겼다. 아, 네, 아버님, 약 먹고 있어요.
그녀의 관심은 내 무릎 걱정이 아니라 화면 속 새로운 메시지에 있었다. 나는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이 식탁에서 나만 홀로 과거에 멈춰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의 세상에 나는 낄 자리가 없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억지로 몇 술 뜨다 보니 속이 체한 듯 답답해졌다. 결국 나는 먼저 수저를 놓았다. 먼저 들어가서 좀 쉬어야겠다. 너희들 천천히 먹어라. 아무도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저 네 아버지 하는 무미건조한 대답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나는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닫으려다 나도 모르게 문을 살짝 열어두었다.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거실에서 내 이야기가 나올까 하는 헛된 기대 때문이었을까. 나는 그저 그들이 만들어낸 침묵의 감옥에서 나를 꺼내주길 바랐던 것 같다. 하지만 그 열린 문틈으로 들어온 것은 나를 산산조각 내버릴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다. 방 안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다. 등은 뻣뻣하게 굳었고 귀는 저절로 거실 쪽으로 열렸다. 설거지를 하는 듯한 물소리가 잠시 들리더니 이내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지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처음에는 웅얼거리는 소리에 가까웠지만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여보, 나 정말이지. 아버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오늘도 저녁 내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 말이라도 통하면 좋겠는데 요새는 뭘 물어보셔도 대화가 안 되잖아. 지난번엔 애 좀 잠깐 봐달랬더니 숙제는 하나도 안 봐주시고 하루 종일 TV만 틀어놓으셨더라니까.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주 녀석과 함께 만화 영화를 보며 웃었던 기억이 스쳤다. 나는 그저 녀석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인데 며느리에게는 그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아들 녀석이 제 아내를 타일러 주기를, 내 편을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 아들이니까,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니까 분명 그럴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어진 아들의 목소리는 내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깊고 긴 한숨 끝에 녀석은 나지막이 말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해서 더욱 잔인하게 들렸다. 그냥 집에 큰애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 몸만 커버린 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여보. 큰아이, 몸만 커버린 아이. 그 단어들이 내 귓속으로 파고들어와 뇌리에 박혔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멈췄다. 내 심장 뛰는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귓속에서는 윙 하는 이명만이 울렸다. 나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존경받는 가장도 인생의 선배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다 큰 자식들에게 의탁해 살아가는 귀찮고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였을 뿐이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내 인생이, 내 존재가 아들의 그 한마디에 완벽하게 부정당했다. 나는 더 이상 최규진이라는 이름의 한 인간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삶에 붙은 혹이었고 그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짐이었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분노도 치밀지 않았다. 그저 텅 비어버렸다. 머릿속도 가슴도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었다. 기계 설계를 할 때 아주 작은 오차 하나가 전체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내 인생 전체가 그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나는 가만히 누워 눈을 감았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큰아이라는 말이 메아리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동이 틀 무렵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닌 존재로 이 집에 머물 수는 없다고. 나는 짐이 아닌 나 자신으로 다시 서야만 했다. 밤새 나를 짓누르던 절망은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이상하리만치 차분한 결심으로 변해 있었다. 더 이상 눈물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텅 빈 가슴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가야 한다. 이곳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뼈마디 쑤시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지만 이상하게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소리 없이 옷장으로 다가갔다. 자식들이 명절 때마다 사준 번쩍이는 새 옷들을 지나쳐 가장 깊숙한 곳에 걸어둔 낡은 작업복을 꺼내 들었다. 수십 년간 내 몸의 일부였던 옷이다. 어깨 부분은 닳아서 해졌고 곳곳에는 희미한 기름때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내 평생의 땀과 시간이 고스란히 새겨진 갑옷이었다. 나는 그 옷을 묵묵히 챙겨 입었다. 몸에 꼭 맞는 옷을 입으니 지난밤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조금은 되찾은 기분이었다. 다음은 신발이었다. 현관에는 아들 녀석이 사준 푹신한 운동화가 놓여 있었지만 내 발은 신발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안전화를 향했다. 앞코는 달아빠졌고 밑창은 군데군데 떨어져 나갔지만 이 신발만큼 내 발에 익숙한 것은 없었다. 수많은 현장을 누비고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걸었던 나의 동지였다. 신발끈을 단단히 고쳐매는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편지도 메모도 없었다. 나의 떠남이 그들에게 또 다른 짐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 나는 그저 소리 없이 사라져 주는 것이 내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훅 끼쳐왔다. 나는 마지막으로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집을 돌아보았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배어있고 내 청춘의 흔적이 새겨진 공간. 하지만 이제 그곳에 더 이상 내가 머물 자리는 없었다. 문을 닫는 순간 철컥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것은 단순한 문 잠기는 소리가 아니었다. 과거의 나, 아버지로서의 나, 그리고 짐이 되어버린 큰아이로서의 나와 단절하는 소리였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었다. 버려진 늙은이의 처량한 가출도 아니었다. 이것은 빼앗긴 내 이름과 내 존재를 되찾기 위한 내 인생의 마지막이고도 가장 절실한 반란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낯선 거리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잿빛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쌩쌩 달리는 자동차들, 화려한 넌사인, 저마다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느껴졌다. 나는 거대한 흐름 속에 떠있는 외로운 섬이었다. 목적 없이 걷던 내 발걸음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좁고 낡은 골목 안으로 향하고 있었다. 화려한 대로변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지고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나를 감쌌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낡은 페인트가 벗겨진 작은 간판, 희미하게 남은 글씨는 만물술이라고 쓰여 있었다.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은 온갖 낡은 것들의 집합소였다. 날개가 부러진 선풍기, 버튼이 빠진 낡은 라디오, 화면이 나오지 않는 볼로기 텔레비전, 먼지 쌓인 카세트 플레이어.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버려진 것들이 그곳에 모두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나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한 사내가 앉아 있었다. 그는 작은 드라이버를 들고 낡은 다리미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돋보기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진지하고 집중되어 있었다. 마치 죽어가는 환자를 살피는 의사처럼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고도 섬세했다. 나는 홀린 듯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지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스파크가 튀었고 남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무언가를 다시 연결했다. 그리고 잠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다리미에서 희미하게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남자는 만족스러운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울렸다. 저 낡은 다리미, 최신형 스팀 다리미에 밀려 창고 구석에 처박혔을 저 물건. 세상 모든 이들에게는 그저 구식이고 쓸모없는 고물일 뿐인 저것이 저 남자의 손에서 다시 생명을 얻었다. 저 다리미는 새로운 기능을 배운 것이 아니었다. 그저 원래 가지고 있던 자신의 가치, 뜨거워지는 그 본질을 되찾았을 뿐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나는 스마트폰을 배우고 새로운 세상에 억지로 나를 맞추려고 애썼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앞에서 좌절하고 무너졌다. 하지만 나의 진짜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내 진짜 가치는 평생을 바쳐 익힌 나의 기술, 내 손에 굳은 살, 기계의 작은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아채는 나의 경험 속에 있었다. 나는 낡은 것이 아니었다. 나는 오래된 것이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 잠시 잊혔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저기 저 수리점 안의 낡은 물건들처럼 나 역시 나를 알아봐주고 내 가치를 다시 빛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어쩌면 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어야만 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 눈앞에 만물술이라는 간판이 더 이상 낡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내게 길을 알려주는 등대처럼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심장을 안고 천천히 가게 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큰 아이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다시 서기 위한 최규진 씨의 발걸음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던진 무심한 말 한마디로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적은 없으신가요? 차마 꺼내지 못했던 사과의 말이 있다면 이곳에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이곳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하여 부모님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최규진 씨는 과연 낡은 것들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의 두 번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